용어만 토크쇼 직설 시작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두 차례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서울 집값은 꺾일 줄 모르고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추가 대책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공급 대책은 시간이 걸리는 만큼 당장 마땅한 카드가 있을지 지금부터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해드리죠.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진미윤 교수 나오셨고요. 또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김인만 소장, 부동산 R114 윤지혜 리서치랩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용어만 토크쇼 직설은 SBS 비즈 뉴스 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저희가 추석 연휴를 보내고 나서 아마 연휴 동안에도 많은 뉴스들을 접하셨을 것 같은데 부동산 가격이 또 심상치 않게 들썩거리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값이 12주 만에 최대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과천, 분당 같은 경기도 일대도 심상치 않은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되는지 한 말씀씩 듣겠습니다. 부동산 대책 효과가 끝났다고 봐야 되는 건지 김인만 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뭐 사실상 6.27 대책 효과는 소멸됐다고 저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통계 네. 결과를 보더라도 이미 6.27 대책 발표되기 전에 한국부동산원 주간 매매가격 지수 변동률 상승률이 0.43%거든요. 그러다 0.08%까지는 내려왔는데 9.7 대책 발표되고 슬금슬금 올라가더니 추석 전에 0.27%까지 올라갔고요. 아마도 추석 때는 쉬니까 다음 주 월요일 조사하고 목요일 발표가 되면 아마 0.4%까지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6.27 대책 발표 전까지는 상승 분위기가 올라갔다고 보여지고요. 걱정되는 부분이 이제 한강벨트 지역입니다. 마포가 0.69, 성동구가 0.78이니까 성동구가 0.99%에서 우리 6.27 대책이 발표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때 분위기와 거의 뭐 유사하게 돌아가고 있고요. 결과적으로는 9.7 공급 대책도 이제 실패로 보여집니다. 뭐 물론 시간이 필요하고 입주 물량까지 시간이 필요하겠습니다만 단기적인 심리 효과는 국민들의 공감을 얻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보여지고요. 저는 정부도 좀 이게 영향을 주는 게 계속 불안 심리를 자극하고 있거든요. 어떤 면에서요? 대책이 대책이 나올 수도 있다. 9.7 공급 대책에서도 내용에 토지거래가구역 국토부가 지정할 수 있다. 그 내용의 시장들은 불안하거든요. 토지거래가구역 지정되기 전에 우리 빨리 사야겠어. 라는 네. 심리가 작동이 되는데 오늘 또 금요일이 딱 끼었잖아요. 저는 추석 전에 차라리 대책이 발표됐더라면 추석 때 뭔가 전략을 짜고 고민을 하고 뭔가 준비를 하고 쉬어갈 때는 쉬어갈 텐데 추석 지나고 이제 대책 나오겠지? 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오늘 또 아마 현장에는 불세통이 될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대책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시장은 더 불안해지는데 명확한 시그널을 좀 줘야 되는데 계속 나올 것 같은 뉘앙스만 계속 풍기다 보니까 시장은 더 불안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사실 6.27 대출 규제 나올 때만 해도 전례 없던 아예 주담대의 대출 한도를 그냥 묶어버렸던 강력한 대책이라고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왜 이렇게 약발이 금방 끝나버린 것일까?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약발이 뭐 끝났다, 종료됐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네. 뭐 지속성은 가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뭐 6억 원이라는 한도 제한도 받고 있고, 뭐 신용대출 안에서의 대출 한도가 또 정해지고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제 생각할 부분은 이렇게 이제 수요 억제 효과가 왜 단기에 끝날까에 대해서 이제 궁금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정부에서 이제 뭐 4억 원까지도 한도를 제한한다 이런 논의들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만 네. 이렇게 이제 수요 억제 부분들로 흘렀을 때 근데 시장의 관점은 어디에 있냐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제 9.7 공급 대책도 발표하고 서울시에서도 이제 공급 대책이 나왔는데 네. 결국은 이런 공급 대책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수요자가 이제 공급이 많이 나올 거니까 기다려야겠다로 돌아서냐가 중요한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럼 공급이 줄어드는 게 더 파워가 세냐, 수요 억제에서 억누르는 게 더 세냐 해서 공급이 줄어드는 거에 따른 수요자 심리가 요동치는 게 더 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이걸 이제 추가적인 대책으로 수요 억제로 또 흐르다 보면 결국은 공급이 줄어드는 부분에 좀 역풍을 맞는 부분들이 생기다 보니까 또 그 시점이 되면 시장이 이제 내성이 쌓이다 보면 또 효과가 끝났나 하면서 또 추가 대책이 나올 텐데 사실은 공급 앞에서는 좀 백약이 좀 무효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공급 대책이라는 게 당장 손이 잡히는 게 아니고
다 지금 서울시도 그렇고 정부도 발표 기준은 다 착공 기준, 공사 시작 기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장 나는 지금 내 집 마련이 필요한 분들에게는 사실 먼 나라 이야기일 수 있다라는 거. 진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 저는 뭐 대책의 효과가 끝났다 이거보다 정책 자체가 한계에 도달했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네. 사실 6.27 대책 나올 때만 하더라도 굉장히 고강도 대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정도로 좀 이렇게 강력한 조치였지만은 물론 단기적으로는 기대 심리를 좀 억누른 감은 있지만 어떤 효과 발휘라기보다 정책의 한계라는 게 저는 사실 9.7 대책도 마찬가지고요. 또 얼마 전에 서울시가 발표한 공급 대책을 보면 이 공급 대책이 현실감을 떠나서요. 공급의 시점이 상당히 2030년, 31년 이런 식으로 뒤로 밀려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아, 공급이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데 오히려 확신만 주는 결과를 초래했던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뭐 당장 올해 내년 그 내년이 더 중요한데 한 5년 뒤 이후에 물량이 잡혀 있다 보니까 아, 역시 공급이 안 되는 거 맞구나라고 하는 확신감을 더 줬고요. 최소 5년 동안 공급이 안 된다.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그런 수치 제한으로 인하여 오히려 굳혀버리는 공급 부족론을 굳혀버리는 현상이 발생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더 중요한 거는 사실 과거에도 대규모 택지 개발 같은 정책을 발표하며 사실 들썩들썩했어요. 지금 공급 대책이라는 게 주로 재개발, 재건축, 네. 정비 사업을 활성화한다는 것이거든요. 네. 정비 사업 활성화가 뭐겠어요? 내가 사업이 끝나고 나면 상당히 가치가 더 오르겠구나. 큰 또 차이, 시세 이주 차이. 수요가 몰리겠구나. 당연히 시장이 굉장히 압박을 많이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런 대출 규제와 공급 효과, 이 공급 대책이라는 것이 좀 시차를 가지고 내지는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설계가 돼야지 이렇게 한두 달 사이로 이렇게 단타식으로 이렇게 좀 제시를 하는 것은 사실 선후 관계라든지 국민들이 굉장히 혼돈을 좀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저기 윤지혜 랩장님께 먼저 묻고 싶은 거는 주담대가 는 게 아니에요. 줄었어요. 주담대 증가액을 네. 보면 눌린 느낌이 나요. 네, 근데 정부 맞습니다. 6.27 대출 규제 때문에. 근데 집값은 오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보통 상식에서는 대출이 이제 늘면 그 대출이 부동산으로 올라가서 집값을 올린다. 요건데 지금 그 공식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통의 상식에서는 거래량과 집값의 흐름은 연동되죠. 그렇죠.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거래량이 늘고 가격도 오르고 네. 주담대도 늘고 이런 사실은 주담대는 후행 지표입니다. 이미 거래되고 그렇죠. 잔금치는 먼저 체결하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집행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사실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대한 이슈들을 보시면 거래량을 줄입니다. 우리가 이제 아비어목성이라고 불리는 계속 토지거래 규제 지역으로 지정돼 있잖아요. 거래량은 반토막 납니다. 네. 근데 가격은 튀죠. 그래서 과거의 상식으로 보면 거래량이 동행하거나 사실은 약간은 선행하는 지표들인데 지금은 그 부분들이 사실은 딱 그렇게 증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참고는 할 수 있으나 우리가 그래서 금융권 쪽에서의 대출 한도가 줄어들고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폭은 줄었으나 증가하는 부분들이 계속 발현되잖아요. 그 와중에 대출이 필요한 분들이 있고 대출 없이 사는 분들이 존재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공식적인 금융에서 늘어나는 폭이 이렇게 줄었는데 사실은 증가폭이 둔화된 거죠. 줄어든 건 아니고. 그 과정에서 그 국소적인 핵심지 쪽에서는 여전히 수요처가 국면에 있다 보니까 전체 시장, 우리가 이제 지방까지 포함한 전국 단위의 가계부채 규모는 줄어드는 부분들이 보였는데 증가폭이 줄어드는 부분들이 보였는데 핵심지 쪽 한강벨트나 강남 3구로 오게 되면 고가 지역 쪽에서는 그 부분들이 작동을 못한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예. 소장님. 네. 대출 규제 6억 원 묶여 있잖아요. 네. 아까 랩장님도 말씀하셨지만 6억 원 대출까지만 받아서 매일 서울 지역에 소위 핫하다는 지역, 뭐 마포, 성동 이런 지역 잘 못 살 거라고 예상을 했었잖아요. 6.27 대출 규제 나올 때. 네네. 근데 이제 지금 상승률을 보면은 못 잡은 것 같단 말이죠. 그 한도로도 안 된다. 그래서 지금 뭐 소문 돌기는 4억 원까지 더 낮춘다. 뭐 이런 이야기 도는 이유가 그런 데서 기인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판단 미스인 것 같습니다. 어떤 많은 분들이 우리가 집을 살 때 이제 구매 욕구가 생기게 되면 구매 능력을 따지게 되는데 네. 구매 능력은 이제 자기 자본이 있고
대출을 받는 경우가 있고 전세가 있습니다. 근데 전세를 규제하고 대출을 규제하게 되면 자기 자본은 많지 않을 거야. 그래서 실제로 고가 주택은 사지 못할 거야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물론 거래량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10건이 거래가 됐다면 거래량은 뭐 한 3건, 4건 정도로 줄어들었는데 네. 자기 자본이 있는 분들, 자산,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부모님의 능력이 있는 분이거나 내가 어떤 부동산이나 자산, 코인, 주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대출 한도가 줄어들게 되면 줄어든 대출 한도에 맞춰서 나머지 부분은 자기 자본으로 충분히 커버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왜 사고 싶으니까 구매 욕구가 있으니까 이 근본적인 속을 좀 들여다보게 되면 똑같습니다. 집주인은 기대감,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요. 집을 사려는 매수자들은 불안감입니다. 집값 상승에 대한 불안감. 지금 아니면 사지 못할 것 같은 불안감인데 이 불안감을 또 더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앞서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급 부족이 5년 동안 안 된다는데 서울 수도권은 수요도 과잉이죠. 이번 추석 때도 저는 이제 지방이니까 고향이 갔다가 오면 차가 엄청 막힙니다. 이 많은 차들이 트래픽 잼 일으키는 차들이 다 수요 과잉이거든요. 서울 수도권에 굳이 지방에 살아야 되는 분들이 저처럼 서울에 올라와서 이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수요 과잉 지역에 공급이 부족한데 수급이 안 맞는데 집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정부 정책을 보니까 대출 규제밖에는 답이 없더라. 그러면 자기 자본을 가지신 분들은 또 지방에 자산을 가지신 분들은 최근에 지방하고 서울 자산 격차가 벌어지고 있거든요. 한 17배까지 벌어졌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는데 그럼 사람 마음이 똑같죠. 10년 전만 하더라도 내가 지방에 있는 자산을 정리하게 되면 지방 서울에 아파트, 강남 아파트 5채를 살 수 있었는데 지금은 10년 만에 한 채도 못 살 정도로 벌어졌더라는 거죠. 10년이 지나면 이제 한 채도 못 살 거라는 두려움인데 정부는 규제할 거야. 토지 거래가 구역 확대 지정할 거야. 조정 대상 지역 확대 지정할 거야라고 하다 보니까 시장의 수요자들은 빨리 움직이자라는 심리가 작동이 되면서 결국에는 이 불안감을 정부가 더 증폭시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합니다. 누가 이렇게 집값을 올리는 범인을 범인을 찾아야 좀 찾아야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어제도 연합뉴스인가 보니까는 서울의 평균 분양가가 뭐 15억 해서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9억, 뭐 12억, 15억, 이제 서울을 떠나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네. 저는 사실은 이제 뭐 대출 규제, 총량 규제는 저는 앞으로도 계속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워낙 이제 거시 건전성 측면에서의 안정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대출의 총량 규제는 이제 들어가지만 규제를 억눌렀다고 그러면 그게 집값으로 안 가냐? 이런 맥락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은 어쨌든 집값은 저는 현금 부자형 뭐 상승보다 매물 절벽형 집값 상승이다. 저는 이렇게 조금 지금은? 네. 지금 뭐 9월 말 기준으로 나온 통계를 1월에서 8월까지 주택 공급의 누적치만 보더라도요. 뭐 인허가는 조금 뭐 올랐다고 치지만은 착공, 분양, 준공 다 줄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통계에서도 봤을 때 이미 이제 이렇게 굉장히 이 신규 공급도 안 되고 또 뿐만 아니라 기존의 집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지금 시장에 집을 내두고 싶지 않죠. 지금 집을 내놨다가는 또 대출을 받아서 또 어떻게 갈아타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팔고 싶지 않은 시장이에요. 사실은 이렇게 좀 원활하게 순환을 하려고 그러면 팔고 싶어야 되는데 집을 내놓고 또 사고 싶어야 되는데 사고 싶은 사람은 많아요. 근데 안 나와요. 아니, 저는 그래서 또 뭐 지금 뭐 인플레가 잡혔다고는 하지만 네. 또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너무나 이제 비싼데 결국은 이제 금리 하락이라는 것이 앞으로도 뭐 속도 조절은 있겠지만 어차피 되게 되면 다시 우리가 좀 유동성 문제로 해결을 해서 이 집값이라는 게 꼭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서 더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집이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이다. 그렇죠. 실물 자산이니까. 그렇죠. 실물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우리가 뭐 지금 환율도 더 올랐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이 지금 10억이 아닌 거죠. 이미 집값은 2배 이상 올랐는데 네. 그 현금의 가치가 상당히 평가절하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화폐 가치는 계속 떨어지지만 내가 갖고 있는 부동산 이 실물 자산의 가치는 계속 뭐 오르는 건 지금까지 다 증명이 됐으니까 더더욱 그러면 주택을 좋은 지역에 서울 경기도 지역에 갖고자 하는 수요는 꺾을 수 없다라는 걸로 지금 귀결이 될
것 같은데 저희들의 논의가. 예, 뭐 그 분양가 진 교수님 말씀 주셨습니다만 분양가는 최근 한 3년 사이에 50% 급등했습니다. 반면에 기존 주택 시장은 이제 윤석열 정부를 거치면서 한 잠깐의 이제 조정을 거치다가 이제 올해부터 이제 좀 뜨거운 상황인데 그렇게 보면 사실 최근 3년 사이에 그 인플레이션 반영 기준에서 보게 되면 네. 분양가 상승폭만큼 기존 주택 시장이 지금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되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3년치를 누적해서 보면 한 5에서 한 6% 올랐거든요. 3년 동안은. 다만 이제 올해 기준으로 보면 서울 쪽, 서울 아파트 기준으로 보면 한 9% 누적해서 올랐으니까 네. 연말이 되면 한 10% 이상으로 올라갈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제 강남 3구와 한강벨트 쪽 기준으로는 한 10에서 15% 정도 올랐습니다. 근데 이게 한강벨트가 고가 지역이니까 고가 지역 쪽에서 10%, 15% 이렇게 올랐으면 한 30억 정도 되는 집은 3, 4억 원이 더 오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체감할 부분은 이게 지역에서도 양극화가 돼 있다 보니까 네. 비아파트 시장은 침체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안 오르고 그리고 아파트 내에서도 굉장히 노후되거나 좀 슬럼화된 재건축이 좀 힘들다 이런 것들은 또 쳐다도 보지 않습니다. 투자 가치로서. 네. 그러다 보니까 자산 가치에 대한 증대분, 특히 인플레이션 반영에 대한 것들은 지금 기존 주택 시장 쪽도 반영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런 관점에서만 봐도 지금의 상승세는 이해는 된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은 인플레이션 반영이 굉장히 센 거죠. 그게 시간차를 두고 순차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는데 올해 누적적으로 좀 반영이 되다 보니까 이게 더 세 보인다. 그 와중에 분양가가 오르는 부분들이 멈추질 않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멈추지 않고 계속 오르고 있고 내년에 분양가가 그럼 잡힐 거냐? 전혀 그렇게 안 보이니까 그러면 관점상에서는 의사결정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특히 이제 주택에 대한 부분은 필수재 시장이라서 수요를 찍어 누르면 수요가 이쪽 저쪽 분산될 뿐이지 사라지는 수요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월세도 건드리고 기존 주택 시장에서도 신축에서 준신축으로 가고 이런 부분들을 건드리니까 사실은 찍어 눌러서 사라지진 않습니다. 이 수요는 어딘가에 가 있습니다. 주거 수요라서. 의식주니까. 뭐 우리 의식주 기본적인 거니까. 그래서 수요를 찍어 눌러서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수요를 찍어 눌러서 해결되는 건 그 주택 시장 쪽은 예를 들어 상가나 오피스텔 이런 건 선택제거든요. 네. 찍어 누르면 사라집니다. 그 수요가 사라지고 아파트형 공장, 지식산업센터 이런 거 찍어 누르면 네. 사라집니다. 수요가 안 사지 뭐 이렇게 되거든요. 주택은 그게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라지지 않고 잠재돼 있다가 어느 순간에 폭발하는데 올해가 그 폭발하는 부분들이 인플레이션과 같이 결부돼 있다 이렇게 평가됩니다. 예. 그러면 전셋값 들썩 지금 전셋값도 많이 올랐잖아요. 지금 전세 수급 지수가 4년 만에 최고치. 전셋값이 이렇게 오르는 것도 결국 다 똑같은 연장선상에서 봐야 되겠군요. 집값이 오르는데 전세 가격이 안 올라가면 하긴 뭐 그러기 너무 그게 또 당연한 질문이기도 이상하잖아요. 한데. 지금 올라가는 거 보게 되면 물가 올라가죠. 금값, 골드값 올라가죠. 주식 올라가죠. 코인 올라가죠. 집값 올라가는데 에브리싱 랠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유동성이 많이 풀리게 되고 원래 유동성이 많이 풀리게 되면 또 기준금리가 올라서 유동성을 흡수해줘야 되는데 기준금리 내리고 있잖아요. 10월 금통위 때 못 내리면 11월에 내리겠죠. 그러면 유동성이 풀린 상황에서 전세 가격 같은 경우는 자 집은 매매 가격은 안 사도 됩니다. 필수제긴 합니다만 너무 많이 올랐네? 나 좀 기다려 볼래. 아니면 다른 지역에 갈래. 어떤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전세 같은 경우는 사실 판단할 수가 없는 게 전세 가격 올라간다고 해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집을 사거나 월세로 가야 되는데 집값이 천정부지 올라서 현실적으로 사기는 어렵고요. 이제 월세를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세 가격 상승도 문제지만 월세 가격 상승도 역시 문제가 되고 정부는 수요 억제하고 있잖아요. 전세 대출도 6.27 대책에서 여러 가지 규제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원래는 전세가 더 올라갔을 거예요. 가만히 내버려뒀으면 더 많이 올라갔는데 정부가 규제를 하다 보니까 전세 가격이 저는 덜 올라서 이 정도다. 상대적으로 그 수요가 월세로 이동을 하고 매매로 이동을 했기 때문에 양쪽으로 튑니다. 우리 윤재 랩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그러면 월세 가격이 올라가죠. 나는 전세 좀 더 살려고 했는데 안 되겠어. 집을 사야겠어. 매매로 가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세도 올라가고 월세도 올라가고 매매도 올라가는데 제일 문제가 뭐냐면 우리 입주 물량을 얘기할 때 지금 한 5년 정도 보릿고개잖아요.
정부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서울시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5년 내에 어떤 입주 물량이 늘어나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구조인데 네. 입주 물량이 부족하게 되면 집값은 뭐 금리 영향도 받고요. 경제 상황, 부동산 정책 여러 가지의 영향을 받을 수는 있는데 이 전세는 사실상 바로 입주 물량이 직격탄을 줍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전세는 더 문제가 될 거예요. 입주 물량이 줄어드는데 전세 가격이 어떻게 떨어지겠습니까? 내년부터 더 많이 올라가는데 정부는 이 전세 가격 상승을 막기 위해서 지금 또 하는 대책이 전세 대출 DSR 적용하겠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걸 또 규제하게 되면 규제의 역풍을 물고 야 어차피 전세 대출도 안 나오는 거 그냥 돈 다 끌어모아서 집 사자 아니면 월세로 가자 이 둘 중에 하나로 가기 때문에 지금 전세만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좀 우려스럽다. 결국에는 매매와 월세 가격을 더 부추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지금 추가 대책 이야기가 시장에서 흘러나오고 있고 꽤 많이 보도도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뭘 내놓을 거냐 더. 추가 대책에 대한 부분 이야기해 보면 지금 주담대 한도를 627 대출 규제를 통해서 6억 원으로 상한을 아예 묶어놨는데 이걸 지금 더 묶겠다, 더 낮추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진 교수님, 6억에서 소위 4억 원까지 낮춘다. 이 얘기가 지금 시장에서 돌고 있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효과가 뭐, 더 강력하게 있을까요? 효과는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네. 국민들의 이 반감이 굉장히 셀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총량적인 관점에서 가계대출, 가계부채의 관리는 필요합니다. 중요하지만 네. 이것이 사실 이제 집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랩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없어서는 안 되는 건데 뭐 매매뿐만 아니라 담보대출뿐만 아니라 전세까지도 이렇게 좀 압박을 한다 이러는 거는 저는 굉장히 서민 정서에 굉장히 저는 그 정책 불신이 커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저는 지금 자꾸 규제책을 내놓을 상황인가 약간 좀 퀘스천을 던지고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상황이 다 매매 시장에 포인트가 가 있잖아요. 네. 너무 비싸, 너무 막 지금 과열이야. 이 속에 숨어 있는 게 바로 전월세 문제예요. 저는 지금 매매 시장이 과열되면 과열될수록 어떻게 하면 전월세 시장 안정 방안이 나와야 돼요. 저는 시장 안정 방안이 나와서 지원 방안이 나와야 되는데 뭐 임대사업자 뭐 대출 LTV 제로를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좀 약간 이해하기 어려운 그야말로 전월세 시장이 잘 돌고 이렇게 이 전세 수요가 과거처럼 100% 매매 수요로 안 가잖아요. 지금 경로가 하나 더 생겼어요. 월세로도 가잖아요. 근데 중요한 월세도 지금 무지 많이 오르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는 사실은 저는 국가가 해야 할 일이 집값 잡는 건가? 아니죠. 국민의 주거 안정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분들이 좀 더 주거비를 덜 부담하고 거주할 수 있느냐. 꼭 집을 구입하지 않더라도 내가 사는 게 불안하지 않아야 되는데 이게 자꾸 매매 시장에만 초점을 둬서 대출 규제로 가버린다면 사실 무주택 가구가 저희가 1,000만 가구잖아요. 이 1,000만 가구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저는 사실은요. 굉장히 이렇게 정책의 방향, 목표 설정이 중요한데 지금이 언젠가부터가 왜 자꾸 대출 규제냐? 사실은 즉시적이고 즉각적이고 편리하고 단기적이고 뭔가 약간 중장기적인 관점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이제 당장의 어떤 압박 효과라는 점에서 선택을 할 수는 있지만 우리 중장기적으로 정부의 로드맵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면 국민의 주거를 안정시킬 것인가. 저는 그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추가적인 대출 규제는 반대합니다.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네. 반대한다는 명확한 결론을 내려주셨습니다. 6억 원에 4억 원으로 낮춘다. 여기에 또 결국 시장은 또 적응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런 문제입니다. 우리가 627 대책을 발표할 때 6억 원 한도 제한을 왜 하냐고 이제 기자님들이 이제 질문을 하셨었죠. 네. 했을 때 이제 정부의 답변은 그 한도 내에서는 서민들, 중산층 이하는 거의 타격감이 없다. 위에 이제 고가 주택을 보유한 분들 그 비중이 굉장히 적으니까 그런 부분들 고려해서 6억 원으로 했다라고 발언을 했죠. 네. 근데 이제 3개월여 지난 상황에서 4억 원 한도로 규제를 한다는 얘기는 제 체감상에서는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규제를 할 때는 그 대상층이 명확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투자자, 투기자를 명확하게 구분해서 규제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그 정부의 대책들은
실수요자와 투자자와 투기자가 구분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모호하다는 실수요자, 겁니다. 투기자가 구분이 안 된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용대출 한도 내에서 제한하는 대상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그리고 이제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상에서의 모기지 기간을 30년으로 축소하고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축소하고 6억 원이던 한도를 또 4억 원으로 대출할 때 이 제한상에서 가장 타격받는 게 과연 투자자, 투기자냐. 실수요자 쪽이 굉장히 타격을 많이 받는 대책이 되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도대체 정책의 방향성이 실수요자에 대한 우대 관점이 전혀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무주택 실수요자, 명확한 실수요자죠. 무주택이니까. 그런 분들조차도 내 집 마련을 어렵게 만드는 구조들을 만들어내는 건데 이 구조상에서는 지금 구분이 안 돼 있다. 구분 없이 무차별적으로 그냥 공격하는 겁니다. 수요 억제가. 근데 중요한 건 실수요자는 원래 우대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내 집 마련을 경로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정부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그분들이 전월세 시장에만 있다고 하면 그쪽이 이제 수요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쪽이 불안해지거든요. 그럼 주거 안정도 훼손되면서 내 집 마련은 어려워지는 거죠. 양 사이드에 갇히는 겁니다. 서민들이. 근데 지금 4억 원 한도 제한은 그런 구조를 만들어내요.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은행권의 이런 총량들은 뭐 감소시키는데 도움은 되겠으나 결국은 서민들을 규제한다라는 비판에 직면을 하는 거죠. 거기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저 규제는. 예. 규제가 나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 지금 시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더 낮춘다는 이제 가능성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해보고 있습니다. 수장님께도 의견 듣겠습니다. 두 분은 다 부정적이셨습니다. 저도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데요. 일단은 나올 것 같습니다. 이거 안 나오면 이제 할 수 있는 카드가 몇 개 없거든요. 6억까지 규제했는데 근데 아이러니하네. 다 부정적인데 나올 수밖에 없다. 정부가 할 수 있는 카드가 지금 없기 때문입니다. 불똥인 거 알면서도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불덩인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이게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안 있어요. 알려주셨습니까? 불똥이라고? 알려줘도 안 듣더라고요. 세 분 다 아마 정부 주간 회의도 좀 들어가실 텐데 이런 얘기 안 하십니까? 해도 이제 안 먹히는 이유가 선택지가 많이 없고요. 정부 입장에서는 여전히 구매 능력, 대출을 제한하게 되면 집을 못 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6억으로 일단 제한을 했잖아요. 한 2달 재미를 봤었는데 6억이 어떤 의미냐면 자, 우리가 규제 지역들 이제 투기 과열 지구로 지정이 되고 하면 LTV 이제 40%로 내렸거든요. 그러면 15억 아파트가 타깃이에요. 15억 아파트는 이제 6억까지 40%면 6억이 딱 잘리거든요. 근데 지금 4억으로 내린다는 얘기는 이제 10억 아파트가 타깃이 되거든요. 결국 고가 아파트 시장은 우리가 못 잡을 테니 15억 원 정도 되는 아파트 시장이라도 움직이지 말아라고 저는 그런 시그널인 것 같은데 가계부채 관리 차원에서는 도움이 되잖아요. 6억으로 제한을 하니까 가계부채는 제한이 되는데 우리가 지금 집값을 잡겠다라고 한다면 앞서서 윤재 랩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장의 수요자들은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적응을 하게 되는데 자 이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10억이죠. 만약에 서울 전역이 뭐 투기 과열 지구나 이렇게 지정이 된다라고 하면 LTV도 이제 40%. 다 낮아지겠죠. 또 떨어지고. 15억 이상 또 대출도 안 나오죠. 시장은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야. 대출 나올 수 있는 거 4억에 맞춰서 15억 이하의 대출 4억 나오는 집이 어디지? 찾게 된다면 결국에는 건너서 저는 노도강까지 간다고 봅니다. 이 상태로 가게 되면. 도봉구, 성북구 이런 결국에는 지역까지. 노도강 집값 띄우기 아닌가. 역설적으로.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지. 시장의 수요자들이 규제가 나온다고 해서 집을 안 산다? 역설적으로 지금 대출을 규제하면 집을 못 사는 분들은 이제 서민들은 치명적인 타격을 받습니다. 왜? 4억 까지 묻게 되면 4억 이하로 찾아야 되는데 고가 아파트 시장은요. 자꾸 이게 돈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돈 많은 사람들 많습니다. KB 부자 보고서 보게 되면 작년 말 기준으로 현금이 10억 이상 그러니까 부동산이 아니고 현금성 자산이 10억 원 이상 그러니까 100억도 있겠죠. 45만 명입니다. 전국적으로. 그중에 수도권이 32만 명이 있거든요. 올해는 코인도 오르고 주식도 오르고 다 골드도 올랐으니까 한 50만 명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가는 시장은 대출이 안 나와도 사요. 제가 볼 때. 그러면 우리 서민들이 가는 시장은 대출이 치명적인데 정부는 점점 대출 문턱을 올리다 보니까 야 부자들은 현금 가진 사람은 우리가 어쩔 수가 없네. 현금 부족한 서민들은 니들은 좀 안 사면 안 되겠니? 오히려 내 집 마련하시는 분들한테 혜택을 줘야 되는데 집을 사지 못하게 만드는 결과
아이러니한 결과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자, 한 발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주담대 한도를 낮춘다는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지만 이재명 정부에서 쉽사리 건드리지 않을 거라고 봤던 세금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얼마 전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견임을 전제로 해서 보유세를 늘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제 이런 의견을 밝힌 바 있습니다. 지금 정부 안에서도 추가 대책에 보유세 인상 카드도 있다. 제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보유세를 인상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이거 랩장님께 먼저 좀 의견 드리겠습니다. 예, 세금과 관련된 이슈가 2017년에 이제 문재인 정부 때부터 해서 이제 대책들이 계속 나오면서 결과적으로 이제 똘똘한 집 한 채를 강화한 주요 원인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거래세, 취득세와 양도세에 대한 것도 강화가 됐었고요. 다주택자 중심으로. 그리고 보유세도 우리가 이제 공시가격 상향하고 공정시장가격 비율도 상향하고 이러면서 강화를 했죠. 네. 그러다 보니까 거래세도 강화되고 보유세도 강화되다 보니까 지금의 이제 서울 쪽에 수요가 집중된 주요 원인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세금을 통해서 집값을 잡는 게 아니고요. 세금 때문에 집값이 올랐다가 정확한 표현입니다. 세금 물 부분까지 집값에 다 반영시킨다는 거예요? 똘똘한 집 한 채가 지금의 서울 집값의 원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방은 침체돼 있고 한강벨트는 잘 나가는 형태가 되죠. 그 안에서도 아파트는 잘 나가고 빌라는 계속 침체돼 있고 이런 양극화를 유발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요가 집중됐다는 겁니다. 근데 그 원인이 세금에 있다 보니까 그럼 해석을 하자면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가 아니고요. 세금을 건드리지 않으면 집값이 안 잡힌다가 정확한 표현입니다. 세금을 보유세에 대한 부분들을 강화를 해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지금 이제 김윤덕 국토부 장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유세를 강화를 하고 네. 거래세에 대한 부분들, 거래 회전율을 높일 수 있는 거래세를 낮춰서 회전이 가능한 상황에서 이 보유세를 부담할 수 있는 계층만 들어와라라는 시그널을 정확하게 제시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방향은 그건 아니죠. 지금- 거래세는 그대로 두고 보유세를 강화하는 쪽인 거예요. 사실 이제 거래세는 이제 규제 지역에서 빠져 있으면 그렇게 중과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양도세 중과 부분도 일반 과세로 지금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규제 지역과 좀 연동되는데 문제는 지금 시장에서 정부에서 규제 지역을 확대할 예정이 있다는 거죠. 검토하고 있죠. 그렇죠. 그것도 그렇게 알려져. 그러면 있죠. 거래세가 강화됩니다. 그 지역에. 그러면서 보유세를 동시에 또 강화하는 패턴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결국은 또 똘똘한 집 한 채를 강화하거든요. 그러면 이 경우는 문재인 정부 쪽에서의 시즌2입니다. 세금을 통해서 집값을 오히려 강화합니다. 똘똘한 집 한 채는 대명사가 서울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하나만 사자가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쪽 집값이 오르는데 다른 지역들은 또 침체돼 있을 수 있는 걸 유발한다. 그래서 세금은 집값을 올리는 원흉이다 정도에서 과거 정부의 사례로 봤을 때는 오히려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 네. 사실 문재인 정부 때부터 해서 다주택자 중과까지 그다음에 보유세 또 강화하면서 여러 이제 시장이 반발에 부딪혔고 결과적으로 보면 집값은 올랐어요. 실패했죠. 실패했죠. 네. 자, 근데 지금 또 세금 인상 카드가 뭐 어쨌든 저는 뭐 세금을 올린다고 하면은 뭐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죠. 사실은 세금이 많거나 적거나 뭐 세금에 대한 좀 어쨌든 조세 저항이라는 건 좀 있을 수밖에 없는데 네. 저도 기본적으로 세금이라는 것은 사실 공공 재원을 마련을 해서 또 국민들의 어떤 생활 편의라든지 이렇게 그런 용도로 주민 생활 복리를 위해서 쓰여지는 공공 재원인데 사실 그거를 집값을 좌지우지하는 어떤 수단, 정책 수단으로서 쓰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반대고요. 다만 만약에 보유세를 인상을 하게 됐을 때는 사실 두 가지 경로가 있겠죠. 단기적으로는 투기 수요를 억제를 하니까 좀 이렇게 매물을 이렇게 수요를 좀 낮추겠죠. 매입 수요를 좀 낮출 것 같고 장기적으로는 어쨌든 보유 비용이 높아지니까는 좀 자산에 대한 선호 구조를 바꿀 수가 있죠. 그러니까 어쨌든지 간에 보유세를 인상을 하게 되면 이 경로 두 가지 경로지만 어쨌든 시간이 굉장히 걸리는 거예요. 어쨌든 이게 이런 경로를 통해 가지고 그야말로 보유세 인상을 통해 가지고 주택 가격이 안정이 되고 시장이 안정이 되려고 그러면 상당한 시차가 걸리고 또 일관성이 유지가 돼야 되는데
이미 윤석열 정부 때 저희가 종부세 같은 경우도 사실은 공정시장 가액을 60으로 낮췄잖아요. 그죠? 90까지 올렸다가 저는 뭐 보유세 인상보다는 이런 세율이라든지 약간 공평 과세라든지 어떻게 좀 그런 부분들을 좀 조정을 통해 가지고 좀 할 것이지 전체적으로 지금 보유세 인상을 할 상황은 아니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불세를 올린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 종부세를 올린다고 해도 어떤 식으로 올릴까도 사실 문제죠. 올리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거든요. 뭡니까? 공시 가격을 올리는 방법. 두 번째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올리는 방법. 네. 세 번째는 세율을 올리는 방법. 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공시 가격을 올리는 방법이 제일 쉽습니다. 공시 가격은 정부가 뭐 정하기 나름인데 또 좋은 장치가 있잖아요. 현실화율. 공시 가격은 우리 시세의 변동률과 이제 연동이 되다 보니까 집값이 올라가게 되면 내년도 공시 가격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현실화율, 그러니까 2035년까지 시세 대비 70%인 공시 가격을 90%까지 올리겠다라는 게 현실화율이거든요. 그러니까 집값 상승 비율보다도 더 올리겠다는 게 현실화율입니다. 네. 이게 굉장히 좋은 장치잖아요. 공시 가격을 올리기 위한 명분이 있으니까. 이게 가장 유력한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MB 정부 시절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오니까 조세 부담을 내려주기 위해서 공시 가격에 약간 버퍼 같은 역할을 좀 해줍니다. 좀 깎아줍니다. 할인율을 네. 적용해주는 게 60에서 100%까지가 이 할인율이거든요. 이게 원래 80%가 중간이었는데 문재인 정부 시절은 매년 5%포인트씩 올려서 95%까지 올라갔다가 윤석열 정부 때 60으로 내려버렸어요. 시행령으로. 그래서 이거를 다시 80으로 올리는 방안이 지금 유력하게 검토 중입니다. 왜? 그냥 시행령으로 바꿔도 되니까. 자, 세율을 바꾸는 방법은 이제 세법 개정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국회도 좀 부담스러워요. 이 조세 저항이 일어나기 때문에. 근데 윤석열 정부에서 얘기가 됐다가 사실 여소야대 국면에서 안 안 됐죠. 됐죠. 쉽지 않습니다. 네. 그러다 보면 지금 이제 할 수 있는 게 현실화해서 공시가격 좀 더 올리고 공정시장 가입 비율을 건드릴까 말까를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세 부담은 늘어납니다. 올해 집값 많이 올랐잖아요. 올라간 것만큼 내년도 공시가격 올라가는데 현실화율을 더 올리게 되면 세금 부담은 늘어납니다. 그러면 이제 관건은 조세 부담이 늘어나는데 서울에 이제 우리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는 1세대 1주택자들은 공시가격 12억 원이 넘어가게 되면 대상이 되고요. 다주택자들은 9억이 넘어가면 대상이 되거든요. 그러면 12억이면 공시가격이 시세로 한 15억 정도? 네. 다주택자들은 한 시세에 한 12억 정도면 종부세 대상이 돼요. 지금 서울 평균이 15억에 육박하고 있는데 서울의 평균 이상의 아파트를 하나 가지신 분들은 다 종부세 대상입니다. 네. 조세 저항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요. 내년 6월에 지방선거가 있는데 정부도 이게 이제 마지막까지 고민이고 안 하려고 했는데 지금 안 할 수가 없는 분위기로 지금 코너에 몰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윤지혜 랩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거래세를 내려줘야 되거든요. 거래세를 내려줘야 보유세 부담스러워. 팔고 싶어. 팔려고 하면 양도세도 내려주네? 빨리 팔아야지. 일시적이라도 양도세율을 내려줘야 되는데 이거는 또 부자 감세예요.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야 쟤들 부동산 투자해서 불로소득 얻었는데 정부가 세금을 더 걷어도 모자랄 판에 깎아준다고? 도대체 뭐 하는 거지? 양쪽에서 지금 조세장 부자 감세 논란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곤혹스러운데 선택을 해야 된다면 인상은 명분이 있으니까 야 집값 올라가니까 우리 인상해야 되겠어. 이거 가장 중요한 패키지인 거래세 내리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매물 잠김 현상 생기고요. 결국에는 집값이 또 올라갈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즌2가 되는 거죠. 지금 시장에서 거론되는 카드들을 만약에 쓴다면 지금 저희들의 논의를 바탕으로 한다면 다 정책 실패, 정책 목표 달성 실패일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것은 검토를 분명히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좀 더 가보겠습니다. 자, 서울시에서는 별도의 주택공급대책 오세훈 시장이 발표를 했어요. 이것도 상당한 물량입니다. 물론 착공 기준입니다. 서울시 대책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랩장? 예, 뭐 사실 지자체 관점에서 우리가 인허가 권자다 보니까 네. 사실은 공급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도움이 되겠다 하는 정책을 발표하는 건 굉장히 좋은 거죠. 네.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공급 부족에 대한 부분들을 호소하고 있는데 주요 부족 지역 중에 하나가 서울입니다. 근데 중요한 지점은
과거부터 서울시와 정부가 연합해서 종합대책을 내놓으면 한 방향을 보고 가는데 네. 지금 양적인 부분은 비슷합니다. 연간 한 6만에서 한 7만 정도 착공을 하겠다라는 계획은 97 공급과 궤를 같이 합니다. 근데 이 부분이 좀 다른 부분은 정부에서는 이제 공공 주도로 하겠다라는 부분들이 있고 서울시는 민간 주도로 하겠다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이 두 가지 발표를 보면서 사실은 민과 관 그리고 지자체 이런 쪽은 원래 연합 관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가 주도한다가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원래 인허가권자는 인허가를 잘 해줘야 되고 그 건설사들은 열심히 지어야 되고 이런 구조인 거예요. 그래서 공공이 주도하든 민간이 주도하든 누가 주도한다는 표현을 굳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에 너무 심취해 있다라는 부분들 하나 보이고요. 그리고 공공주도로 하는 정부의 계획은 택지개발 계획들이 많습니다. 반면에 서울시의 계획은 정비사업 비중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도 결과적으로는 97 공급 대책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도. 거기에 뭐 그린벨트 해제부터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 그 부분 발표 자체가 나쁘진 않습니다. 중요한 지점은 이제 설득력이 가능하냐에 대한 거에서 설득력은 마찬가지로 정비사업은 굉장히 오래 걸리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이렇게 기대를 해야 되는 거죠. 연간 서울에서 한 6만 정도, 7만 정도가 착공을 하면 괜찮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면에 대한 전제가 붙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또 설명을 드릴 게 보통 이제 정부가 발표하는 공급 대책은 균형 발전에 대한 관점이 들어가는데 지자체에서 발표하는 공급 계획은 그 지자체 내용만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주변 지역과 연합해서 공급 계획을 어떻게 한다라는 건 안 나옵니다. 나올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따로 발표하는 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네. 사실은 정부에서의 균형 발전 관점과 같이 녹아서 지자체에서 이만큼 나온다가 나와야 되는데 서울시 단독으로 발표하게 되면 경기도도 따로 발표하고 인천도 따로 발표하고 이렇게 되는 구조가 되니까 과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민간과 공공을 굳이 구분하지 말고 연합해서 열심히 해보겠다 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지자체 위주로 따로 공급 계획을 발표하는 건 과히 균형 발전 관점에서는 좋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저희가 대책들에 대해서 다 얘기를 해봤고, 근데 이제 하면 할수록 좀 퍽퍽한 고구마를 먹고서 물을 못 마신 느낌이에요. 어떤 대책을 내놔도 백약이 무효인 것 같은 이런 양상으로 간다면 뭐 없겠습니까? 집값 잡을 좀 묘책이 없겠습니까? 정부가 못 내온다면 저희 직설에서라도 뭔가 하나 좀 이야기가 됐으면 좋겠는데. 저는 좀 매매 시장에 대한 이렇게 언론이 주목하는 것처럼 정부가 너무 시장을 쫓는 여론몰이식의 정책은 좀 지양을 하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서로 앞다투어서 공급을 하겠다라고 하지만 되고 있지는 않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정부가 무능하냐, 시장이 잘못됐냐 그것도 아니고요. 저는 공급 방식이 과거랑 달라졌지 않습니까? 과거는 그래도 이 나대지 신규 택지에 대량으로, 그러니까 그야말로 대량으로 좀 더 빠르게 대규모로 아파트 단지 이런 게 사실은 가능한 시대였고요.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재건 정비 사업이 아니면 사실 물량이 안 나오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공급 방식이 달라졌고 여러 가지의 또 그 내 갈등이 있는 상황에서 무조건적인 주택 공급 만능주의가 사실은 오히려 불신만 조장한다는 의미에서 사실은 누구에게 어떤 공급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따라서 좀 더 국민 눈높이와 수요자의 니즈가 뭔지 거기에 좀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소장님 짧게 부탁드립니다. 뭐 공급을 꾸준히 하는 건 뭐 분명한 사실이고요. 저는 수요 분산에 대해서도 서울은 수요 과잉, 공급 부족이니까 수요 분산에 대한 고민도 해서 너무 규제 일변도로 가지 말고 대전제를 던져주고 집값 고평가야. 우리 수요 분산할 거야. 공급 늘릴 거야. 판단은 니들이 해. 비싼 집도 니들이 살 거야라는 오히려 퀘스천 마크를 시장에 던져주는 게 시장 자정 기능에서 너무 비싼 것 같아. 안 사야지라는 판단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너무 지나치게 수요 억제로 많이 개입을 하지 말고 수요 분산, 공급 확대 정책을 그냥 일관성 있게 밀고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6.27 대출 규제, 9.7 주택 공급 대책에도 집값이 잡히지 않자 세 번째 대책 거론되고 있습니다. 더 강력한 수요 억제책일 것 같은데요. 실패한 전임 정부들을 깊이 반면 교사해보는 것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토론 마치겠습니다. 여기는 모든 경제가 모이는 SBS 비즈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